한 농부는 과일을 달게 만들겠다고 포도당 녹인 물을, 또 엿봤던 한약 달인 찌꺼기를, 그리고 어떤 분은 한 통에 몇만 원 하는 당도 영양제를 해마다 수백만 원어치씩 삽니다. 그런데 이걸 다 합쳐도 당도를 올린다는 검증된 시험 결과는 거의 없습니다. 과학자의 시선으로 농업을 들여다보는 치따입니다. 과일을 정말로 달고 향좋게 만드는 진짜 스위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시중에 그 많은 비법은 왜 대부분 돈값을 못하는가? 오늘 영상이 끝나면 어떤 처방이 돈값을 하고 어떤 게 거품인지 라벨만 보고도 구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일의 당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시중에 나온 기술들은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거는 효과가 없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제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단맛의 원료는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달리 비료가 아닙니다. 빛과 물 그리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잎의 엽록체가 햇빛으로 이 셋을 묶어가지고 당을 만듭니다. 이걸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단맛의 거의 전부는 거의 대부분은 역시 잎에서 온다는 뜻입니다. 잎에서 만든 당은 자당이라는 형태로 포장돼 채관이라는 가느다란 관에 실립니다. 자당이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설탕입니다. 수크로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과일까지 운반돼 가지고 거기서 포도당과 과당으로 쪼개진 뒤 물주머니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런데 당은 왜 하필 잎에서 만들어져서 과일로 갈까요? 원리가 참 재밌습니다. 잎에서는 당이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이걸 가지고 당 압력이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 압력이 높다. 그런데 과일은 어떻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과일 쪽으로 당이 들어오면은 자당을 분해해가지고 포도당하고 과당으로 이렇게 분해를 해서 가지고 있죠. 잎에서는 자당의 압력이 높고 과일에서는 자당의 압력이 낮으니까 그 자당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과일로 흐르는 겁니다. 과일 쪽으로 오는 거죠. 이 흐름을 가지고 압력류라고 합니다. 뭐 실제로 압력이 작용하는 건 아닌데 이걸 압력으로 비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흔한 오해를 하나 바로잡기 해야 됩니다. 과일은 당을 가만히 받기만 하는 창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을 적극적으로 끌어당기는 펌프에 가깝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체관에서 당이 도착하면 과일은 그걸 곧바로 치웁니다. 포도당, 과당으로 쪼개가지고 물주머니에 가두거나 아니면 아예 전분으로 묶어가지고 저장을 하는 거죠. 자유롭게 떠다니는 당을 계속 치우니까 과일 안쪽에는 당 농도가 늘 낮게 유지됩니다. 그래야 잎과의 압력 차이가 안 무너지고 당이 계속해서 잎 쪽으로 몰려오는 거죠. 만약 과일이 받기만 하고 안 치우면은 금세 농도가 차겠죠. 그죠? 반대로 도착한 당을 빨리 치울수록 압력차가 커져가지고 당이 그쪽으로 더 빠르게 빨려오는 거죠. 마치 과일이 당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힘을 흡인력이라고 합니다. 같은 잎을 두고도 흡인력이 센 과일이 당을 더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나오죠. 당을 끌어당기는 건 과일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창 자라는 새순도, 웃자란 가지도 당을 빨아들입니다. 나무가 잎과 가지를 키우는데 바쁘면 정작 과일로 갈 당이 줄어드는 거죠. 누구나 다 당을 원한다. 그러니까 새순이든 가지든 과일이든 잎에서 만들어진 당을 원하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걸 어디로 보낼까 하는 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정리하면 당도는 세 단계로 결정된다 할 수 있습니다. 잎이 당을 얼마나 만드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광합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당이 과일로 얼마나 가느냐, 과일 안에서 얼마나 진하게 농축되느냐. 여기에 빠지기 쉬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밤입니다. 밤. 어두운 밤. 식물은 낮에 번 당을 밤에 호흡으로 일부 써버립니다. 그래서 밤이 서늘해서 일교차가 크면은 과일이 잘 농축되겠죠. 왜냐하면 낮에 번 걸 밤에서 덜 까먹으니까요. 고랭지 과일이나 가을에 익는 과일이 더 단맛이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잎이 쓰고 남은 당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뿌리와 과일의 전분으로 저장됐다가 당이 부족해지면 다시 당으로 풀려납니다. 이 저장된 전분은 뒤에 아주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잎 하나가 만드는 당의 양은 빛과 온도로 거의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광합성을 늘리기는 어렵다는 뜻이죠. 그래서 현실적인 답은 더 만들기가 아니라 잘 모으기입니다. 왜 그 많은 영양제가 효과가 없는지 방금 본 이 흐름을 한 발 더 깊이 들어가야 풀립니다. 비료의 역할부터 정확히 짚겠습니다. 비료는 잎이라는 공장의 설비입니다. 질소는 엽록소의 재료, 인산은 효소와 에너지의 재료, 칼륨은 당을 실어 나르는 트럭의 연료. 그러니까 원재료가 모자랄 때만 보충이 효과가 있습니다. 비료가 남는데 더 줘봐야 소용없다 이런 뜻이죠. 앞에 말씀드린 비료를 설비로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미 공장에 설비가 다 들어와 있는데 설비를 더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이게 농학의 기본인 최소율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가장 모자란 것 하나가 생산을 결정하고 모자라지 않은 걸 더 줘도 반응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나무물통에 물을 아무리 채워도 가장 낮은 물통의 그 한계선 있잖아요. 그거 이상의 물은 채울 수 없습니다. 다른 비료를 아무리 주더라도 가장 낮은 그 비료만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게 최소율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과수원 토양은 이미 오랫동안 복합비료하고 퇴비를 굉장히 많이 줘가지고 인산 칼륨은 이미 넘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인산은 불용성이 굉장히 세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양에 그대로 쌓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한번 과잉이 되면 몇 해를 더 줘도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산이 많아지면 철이나 아연 같은 미량 원소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당도를 올리는 데 실패하는 건 뭐냐면 모자라서가 아니고 질소를 너무 많이 줬어입니다. 질소 비료가 많으면 잎과 가지가 웃자라거든요. 왕성하게 자랍니다. 그 새로 돋아나는 가지들이 과일로 가야 될 당을 같이 끌어당기는 거죠. 그리고 새로 돋은 가지들이 그늘을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성숙은 늦어지고 과일에 물이 차가지고 당이 묽어집니다. 거름을 많이 준 밭에 과일이 크기만 하고 싱거운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인 오해도 있습니다. 당을 직접 주면 되지 않느냐는 발상인데요. 예를 들어 잎에 포도당을 뿌리고 우유를 주고 당미를 붓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식물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과일의 단맛은 잎이 만든 당으로만 채워집니다. 뿌린 당은 대부분 토양 미생물이 먹이가 되거나 잎 표면에서 마를 뿐입니다. 바닷물을 뿌리는 방법은 원리가 조금 다른데요. 바닷물을 토양에 뿌리면 소금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삼투압이 높아져가지고 뿌리가 빨아들일 물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과일 속 당분을 일시적으로 농축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물이 안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브릭스 숫자는 잠깐 올라갑니다. 하지만 흙에 염류가 쌓이면 다음 작기에 비료 효율이 떨어지고 나무가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릭스 조금 올리자고 과수원을 망칠 수도 있는 거죠. 스테비아 농법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스테비아는 그 자체로 단맛을 내는 식물이 맞지만은 자재로 밭에 뿌린다고 과일 속에 단맛이 합성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시판되는 제품 다수는 4종 복합 비료로 분리된 영양제고 당도를 올린다는 아주 탄탄한 시험 결과는 굉장히 빈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인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직접적으로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은 마케팅이 더욱더 정교해졌습니다. 아미노산, 유기산, 칼륨을 섞어가지고 잎에 고인 당을 과일로 보내는 전류를 자극한다고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용어는 거의 다 맞습니다. 킬레이트는 미량 원소를 녹여내는 데 도움을 주고 칼륨이 당을 운반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메사이오닌이 에틸렌의 재료라는 것도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건 거죠. 킬레이트도 칼륨도 정말 모자란 밭에서만 효과가 나고 프롤린 같은 건 식물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약간의 보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당도를 움직이는 큰 손잡이는 여전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위, 물과 빛입니다. 그러니까 전정을 하고 과일을 솎아내고 물을 적절히 잘 관리하고 빛이 잘 들도록 만드는 것. 그러니까 광합성을 잘하고 과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경쟁을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영양이 넘치는 땅에 비싼 영양제를 더 붓는다고 효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런 자재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번성할까요? 농사는 한 해에 한 번뿐입니다. 실패하면 1년을 통째로 잃는 거죠. 농민 입장에서는요. 그 불안 앞에서 농민들은 대체로 안 하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영양제형 비료를 파는 쪽은 그런 농민들의 불안을 정확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공략해야 될지 잘 알고 있는 거죠. 실제로 주변에 보면은 효과 봤다는 농부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농부들도 따라하죠. 그런데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 이렇게 느낀 분 많죠. 만약에 그 농부를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십시오. 아마 그 해에 전정도 새로 했고 물도 조금 줄였고요. 날씨도 좀 달랐을 수 있습니다. 영양제가 한 게 아닌 일을 가지고 영양제의 공으로 착각하는 거죠. 게다가 비싸게 산 것일수록 효과를 봤다고 믿고 싶어지는 것도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면 단맛을 어떻게 모으느냐? 돈 안 들이고 당장 손댈 수 있는 스위치가 3개 있습니다. 그 스위치 중 첫 번째는 잎과 과일의 비율입니다. 잎을 당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하면 과일은 당을 저장하는 창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공장 수는 그대로인데 창고만 많으면 창고 하나에 들어가는 당이 줄어듭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한 나무에 과일을 너무 많이 달면 다 싱거워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적과 솎아내기가 가장 확실한 당도 관리입니다. 사과 같으면 사과 한 알당 잎이 한 30-40장 정도가 당도를 높이는데 적당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욕심을 많이 내가지고 사과를 많이 달면 그의 사과는 전반적으로 좀 싱겁고 이듬해 해거리까지 올 수 있습니다. 과일 수를 줄이면 당을 두고 다투는 입이 좀 줄어가지고 남은 한 알에서 과일이 흡인력이 커지는 거죠. 당이 그쪽으로 더 몰립니다. 이해가시죠? 둘째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공장 가동률을 높이는 거죠. 가지가 우거져 가지고 잎을 많이 가리면은 성숙기에 만들어야 할 자당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빛이 줄어드니까 당 생산이 줄어드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겉보기 당도는 높게 나와도 정작 맛이 없는 과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정을 통해 가지고 햇빛에 길을 만들고 반사 필름을 붙여 가지고 과일 아래쪽까지 빛을 주는 게 당도를 높이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색을 곱게 드리려고 봉지를 씌우는 경우죠. 색은 예뻐지지만 빛을 가린 만큼 당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보기 좋은 것과 맛있는 것이 늘 같이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의외로 큰 게 수확 시점입니다. 같은 과일도 채됐다는 것만으로도 당도가 1도 넘게 오릅니다. 같은 나무라도 햇빛 잘 받는 바깥쪽부터 익으니까 두세 번 나눴다는 게 손은 가도 사실 당도를 올리고 과일 맛을 올리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리고 셋째 스위치는 물입니다. 어쩌면 가장 강력한 스위치가 바로 이 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숙기에 물을 줄이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는 과일 속 당이 물에 덜 희석됩니다. 둘째는 나무의 힘이 잎과 줄기를 키우는 쪽에서 당을 쌓는 쪽으로 돌았습니다. 참외, 포도, 토마토에서는 단수를 하고 아니면은 제한 관계를 하는 게 당도를 끌어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시기가 중요합니다. 과일이 커지는 비대기에는 물이 많이 필요하고요. 물을 줄이는 건 성숙기에 들어선 다음부터겠죠. 너무 일찍 물을 끊으면 열과가 생기고 과일이 작아지고 나무가 상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얼마나가 기술이지 끊으면 좋다가 아닌 거죠. 여기에 더 직접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환상박피. 줄기 껍질을 둥글게 벗겨내가지고 당이 뿌리로 내려가는 걸 잠시 끊는 겁니다. 그러면 당이 뿌리 쪽으로 못 내려가니까 과일 쪽으로 많이 갑니다. 포도에서 알을 키우거나 색과 당을 올릴 때 쓰는 방법이죠. 하지만 이건 양날의 검이다 할 수 있습니다. 뿌리로 갈 당까지 끊기니까 폭이 넓거나 제때 아물지 않으면 나무가 쇠약해지고 죽습니다. 효과가 강력한 만큼 꽤 위험한 농업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앞에서는 비료가 별로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적으로 그런 뜻은 아니고 과잉된 토양에서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비료는 부족할 때 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과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설 과처리라면은 원리는 같지만은 약간 다른 버전입니다. 토마토나 참외 양액 재배에서는 양액 농도를 살짝 높여주면은 가벼운 염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염 농도가 높아지면 삼투압이 높아져가지고 뿌리의 물 흡수를 약간 저해합니다. 그러니까 당 농도가 살짝 높아지죠. 단 너무 높이면은 수량이 떨어지고 배꼽 썩은 병 같은 것이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단맛과 크기는 맞바꾸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과일도 키우고 단맛도 올리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농가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첫째는 영양제가 아니라 토양 검증입니다. 내 밭에 뭐가 모자라고 뭐가 넘치는지 숫자로 확인하는 거. 대부분은 모자란 게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과일과 관수 밸브입니다. 말씀드렸죠? 과일을 적게 달수록 좋고요. 물은 어때요? 성숙기 때는 물 밸브를 잘 잠그는 게 중요합니다. 돈이 가장 적게 드는 것들이고 가장 크게 당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당만큼 중요한 향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향의 정체는 아주 작은 휘발성 화합물입니다. 당과 산을 재료로 해가지고 과일이 직접 만들어냅니다. 그것도 성숙기 막바지에 폭발적으로 합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통을 위해 가지고 단단할 때 일찍 따면 당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데 향이 미처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단단하고 예쁜데 향이 없는 과일의 정체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리고 맛있다는 느낌은 단맛만 가지고는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신맛과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일이 익으면은 산은 좀 빠져나가고 당은 오르는데 그 비율이 적절하게 맞을 때 우리는 맛있는 과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목표는 당도 숫자 하나가 아니라 이 당과 산의 균형입니다. 수박이 달다고 할 때도 사실은 신맛이 적어가지고 단맛이 도드라지는 겁니다. 결국 향도 같은 원리가 작용하는 거죠. 당을 충분히 모으고 나무에서 제대로 익혀가지고 적기에 수확하는 것. 그러니까 향은 영양제로 입히는 게 아니라 익으면서 차오르는 겁니다. 그럼 토양 관리하고 미생물은 어떠냐? 다 소용이 없는 거냐? 물론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요. 자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토양과 미생물은 기반입니다. 기반요. 뿌리가 숨쉬고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는 어떻게 보면 환경이죠. 이 기반이 무너지면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스위치 이것도 잘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미생물 제제 같은 거를 식물이 자라는 기반 환경을 좋게 만드는데 사용하는 거는 뭐 바람직한 일인데 당도를 몇 도 올린다는 직접적인 효과는 재현되는 실험 결과는 굉장히 드물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트에서 유난히 비싼 과일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단맛은 어떤 영양제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세스프린은 단맛을 우리처럼 이렇게 밭에 뿌려서 만들지는 않습니다. 수확할 때 과일의 건물중을 잽니다. 저장된 탄수화물의 양이죠.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한 저장된 전분 기억하시죠? 수확 때 쌓인 그 전분이 후숙이 되면서 당으로 바뀌어가지고 결국 입에 넣었을 때 단맛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물중이 높은 과일에 더 많은 값을 줍니다. 단맛을 자재로 만드는 게 아니고 측정하고 보상하는 시스템인 거죠. 대신 이 품종을 기르려면 비싼 권리를 사야 합니다. 사과도 이런 식으로 계약 재배하는 곳이 있거든요. 이런 클럽 품종의 특징이 뭐냐면은 마법의 비료가 아니고 매뉴얼에 따라가지고 표준화된 재배 방법을 다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싼 과일들도 사실은 특별한 비법이었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광 센서가 달린 선과기를 가지고 과일 하나하나의 당도를 재가지고 등급을 매깁니다. 재서 측정을 하니까 농가는 재료가 아니라 농법에 투자하게 되는 거죠. 뉴질랜드의 농부의 관심은 뭘 뿌릴까가 아니고 어떻게 건물중을 높일까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결국 빛과 잎 관리 그리고 물, 우리가 앞에 본 바로 그 3가지 스위치입니다. 우리나라에 유독 이렇게 영양제 문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측정하고 등급으로 보상하는 시스템이 약해서 그 빈자리를 가지고 농자재 시장이 채운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솔직히 합니다. 어쩌보면 농가 혼자 정보의 비대칭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 이런 느낌도 솔직히 들고요. 그 농자재들이 다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농자재, 대개 사종복비죠. 그 농자재들은 그 나름대로의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미 영양분이 넘치는 과수원에서 그런 영양제를 추가로 준다 해가지고 특별히 개선되는 거 없다 이런 뜻입니다. 단맛도 향도 사오는 게 아니고 모으는 겁니다. 스위치는 셋이죠. 잎과 과일의 비율, 빛 그리고 물입니다. 비료는 아니면 영양제 같은 것들은 모자란 걸 메울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타의 남자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잊어버렸네요.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의존적 먹거리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사단법인 식량과 기후 KIFC가 정책 대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와 농업에너지 전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뉴스레터를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